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오래된 세탁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했고, 남들처럼 참고 살았고, 남들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서운함도 삼키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한 집에 살아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몫보다 남의 몫을 먼저 챙기는 쪽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나셨고, 친정어머니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습니다. 제게는 3살 위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갔다고 같은 반 아이들이 저를 놀린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에 숨어 울다가 종이 울리고 나서야 겨우 나왔는데 교문 앞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더니 책가방 끈을 한번 고쳐매고 그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한테 또 그러면 너희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게 만들 거야. 아이들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흩어졌고 언니는 제 손목을 잡고 골목 쪽으로 걸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에 서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미용실 보조와 식당 일을 전전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난 날부터 답답할 만큼 말이 없었습니다. 소개 자리에서 제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웃어도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겨우 제 눈만 한번 봤습니다. 제가 어색해서 식탁이 반찬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제가 다시 웃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원래 말씀이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편하신 거예요? 남편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쪽을 봤습니다. 아, 불편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결혼 뒤에도 남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편지 한 장 없었고 제가 머리를 새로 해도 바로 알아보는 법이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서운함을 참다 못해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당신은 내가 옆에 있어도 그냥 가구 하나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 남편은 냉장고 문을 닫다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느꼈으면 내가 잘못한 거네. 저는 그 짧은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게 끝이야? 내가 왜 서운한지 묻지도 않아? 남편은 제 앞에 물컵을 밀어놓고 한참 바닥을 봤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그래. 모른 척한 건 아니야. 그 말에 화가 풀린 건 아니었지만 더 몰아붙일 기운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세탁소를 남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세탁일도 제대로 모르고 괜히 민폐만 될까봐 겁나요. 시어머니는 제 손등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가게를 넘기는 거야. 저 무뚝뚝한 놈 혼자였으면 나는 죽어도 못 넘겼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없었고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쪽을 흘겨봤습니다. 너는 내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라. 사람이 돌덩이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몰라서야 되겠냐? 남편은 제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 말이 어색해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무렵까지도 제게 가장 든든한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제 하소연을 듣고도 남편을 함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서 둘이 김치를 담그던 날 언니는 고춧가루 묻은 장갑을 낀 채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남편 재미는 없지만 나쁜 사람 같진 않아. 저는 입술을 삘죽였습니다. 언니는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니까. 언니는 대야에 절인 배추를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못 견디겠으면 나한테 와. 방 하나 없으면 거실이라도 내줄게.
저는 그 말 하나로 또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전화가 며칠 안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언니도 살림이 있고 언니 딸도 있으니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살던 집에 찾아가니 이미 이사간 뒤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언니 이야기가 나오면 밥그릇만 만졌습니다. 내 언니도 사정이 있겠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엄마, 사정이 있으면 동생한테 한마디는 해야죠. 내가 남이야? 친정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 그땐 너무 야속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뒤 친정어머니 건강도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억이 흐려지는 병이 시작됐다고 했고, 저는 낮에는 세탁소에서 시어머니에게 일을 배우고 오후에는 친정에 들러 약과 식사를 챙겼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 옆에서 다림질을 도왔지만 제 몸이 어디까지 제 것인지 모를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꼭 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님이 과일을 깎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친정언니는 요즘도 바빠요? 엄마 병원 다니는 건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언니가 지방 쪽 일 때문에 오래 못 올라와요. 연락은 하고 있어요. 남편의 시선이 그 순간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타까운 얼굴로 제 쪽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친정일은 혼자 다 짊어지면 못 버틴다. 언니한테라도 제대로 기대야지. 저는 목 안쪽이 막혀서 물을 마셨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결국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봤어요? 남편은 신호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힘들어 보여서.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봤어요? 나는 몇 년째 힘든데 당신은 맨날 그렇게 보기만 하잖아요. 남편은 입술을 눌렀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이 또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옆에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모른다고만 하면 난 어디에 기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친정어머니가 밤중에 집을 나가 길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며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정란이는 어디 갔니? 내 언니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엄마, 언니는 지금 못 와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낯선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날 밤 저는 세탁소 뒷방에 앉아 다림질판 옆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문가에 서 있다가 따뜻한 물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셔요. 저는 컵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참 쉽죠? 물 한 잔 놓으면 다 한 것 같죠? 남편은 컵을 다시 제 쪽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쉽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저는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은 다림질판 위 구겨진 셔츠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싫어할까봐.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뭘 싫어한다는 건지, 왜 저를 돕는 일에도 허락이 필요한 건지, 그날은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병은 더 깊어졌고, 저는 친정과 세탁소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니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 교문 앞에서 제 앞을 막아섰던 언니가 이제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제 속을 날마다 긁었습니다. 가끔은 언니가 미웠고 가끔은 무서웠습니다. 정말 저를 버린 걸까 봐요. 어느 저녁 세탁소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급히 서랍 안으로 밀어넣는 걸 봤습니다. 제가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뭐예요? 남편은 서랍을 닫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가게 기록이야. 저는 남편의 손목 근처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기록이면 나도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줄게.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굳던 남편의 얼굴, 제가 힘들다고 해도 더 묻지 않던 태도, 그리고 잠긴 서랍까지 모든 것이 저를 밀어내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남편도 언니도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오래된 세탁소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세탁소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돌아온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잠긴 서랍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별것 아닐 거라고 넘기려 해도 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굳어지던 남편의 눈가와 가게 기록이라며 급히 밀어넣던 수첩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듯 의심만 붙잡고 하루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약을 챙기고 세탁소 문을 열고 손님 옷에 붙은 이름표를 확인하고 저녁이면 다림질판 앞에 서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제가 계산대 옆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서랍 쪽을 바라보면 남편은 다림질하던 셔츠 깃을 세운 채 잠깐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숨긴 게 있으니까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다리미를 세워두고 셔츠 소매 끝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거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할 때가 따로 있어? 내가 당신한테 손님이야? 남편은 대답 대신 구겨진 셔츠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침묵이 제 속을 더 뒤집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같은 집으로 들어갔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겨울비가 밤새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에서 맡긴 단체 점퍼를 가지러 나가야 한다며 두꺼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봤습니다. 이 시간에 꼭 가야 해요? 길도 미끄럽고 내일 아침에 가도 되잖아요. 남편은 신발 뒤축을 눌러 신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찾으러 온다고 했어. 약속한 건 지켜야지. 저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현관 앞까지 갔습니다. 당신은 남 약속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나한테 해야 할 말은 왜 맨날 미뤄요? 남편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갔다 와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그 말이 또 미뤄지는 소리처럼 들려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늘 갔다 와서, 나중에, 아직은,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다 뒤로 밀려요?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안 걸려. 문이 닫힌 뒤에도 저는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남편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의식은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상대는 구급차 소음 사이로 병원 이름을 알려줬고 저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랍이니 비밀이니 따지던 제 목소리가 귀에 달라붙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얼굴이 창백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갈비뼈와 다리뼈 이야기를 차분히 꺼냈고 수술은 필요 없지만 회복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남편의 손등을 봤습니다. 늘 세탁물과 다리미를 잡던 손이 링거줄 아래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저는 목 끝까지 올라온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남편은 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가게는? 저는 그 말에 속이 울컥했습니다.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뜨자마자 찾는 게 저도 아니고 자기 몸도 아니고 가게라니요. 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이 지경인데 가게가 먼저예요?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있어.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은 좀 기다릴 수 있잖아. 나는요. 나는 평생 기다려야 해요?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당신 고생시키기 싫었어.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생시키기 싫은 사람이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버티는 게 제일 힘든 건데.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와 입원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현실이 바로 밀려왔습니다. 세탁소를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맡아둔 옷들은 날짜마다 찾아갈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단체 주문도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남편의 가게 열쇠를 받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바닥 위에 열쇠를 올려놓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서랍 오른쪽 아래에 장부가 있어. 손님별로 적어둔 게 있으니까 보면 돼. 저는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겠다던 그 서랍이에요? 남편은 침대 시트 끝을 바라봤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면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필요한 것만요? 참 당신답네요. 남편은 더 이상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공간인데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서 있던 다림질판, 남편이 쓰던 의자, 남편이 손님을 맞던 계산대가 전부 낯선 사람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세제 냄새와 오래된 원단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오른쪽 아래 서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장부 여러 권과 수첩, 접힌 메모지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부를 펼치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매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골은 목이 예민하니 셔츠 깃 풀을 약하게 할 것, 어느 할머니는 무릎이 불편하니 옷을 찾으러 오면 밥까지 들고 나갈 것, 어느 회사원은 면접용 정장을 맡기면 단추를 한 번 더 확인할 것, 그런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지나친 줄 알았던 손님들의 사정이 남편의 글씨로 하나씩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 서윤, 셔츠 3벌, 비용 받지 말 것, 흰 봉투 준비. 저는 그 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장부에도 같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둘째 주 목요일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달에는 병원 다녀온 뒤라 늦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달에는 정장 바지 수선, 돈 받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입 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젊은 여자일까, 지인일까, 손님일까, 왜 비용을 받지 않았을까, 왜 봉투까지 준비했을까? 저는 장부를 덮으려다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아는 이름이 더 있을까 찾았지만 그 이름만 이상하게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늘 밝게 인사하던 분인데 그날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계신다면서요. 저는 장부를 급히 닫고 계산대 아래로 밀었습니다. 갈비뼈랑 다리를 다쳤어요. 당분간은 제가 가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맡겨둔 코트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겠어요. 사장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손님들이 다 믿고 맡겼는데.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장부 보고 알았어요. 손님들 사정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서랍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부를 보셨어요? 저는 그 반응이 이상해서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제가 보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아주머니는 코트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문 밖에도 지나가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산대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모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뭘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옷걸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 닫은 뒤에 젊은 여자분이 가끔 오셨어요. 아주 젊다기보다 30쯤 됐나? 단정한 사람이었고 그냥 손님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목이 잠겼습니다. 우리 세탁소예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네, 제가 맞은편 분식집에 자주 앉아 있었거든요. 몇 번 봤어요. 사장님이 불도 반쯤 꺼놓고 그 사람을 안으로 들이시더라고요. 옷만 찾으러 온 거면 밖에서 주고받아도 되는데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저는 계산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둘째 주 목요일쯤이었나요?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맞아요. 사모님도 아셨던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장님 사고도 나시고 사모님 혼자 가게 보시니까 혹시 모르고 계시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코트에 붙은 번호표를 떼며 손을 가누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갔어요? 아니면 그냥 받아갔어요? 아주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손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제가 멀리서 본 거라 확신하진 않은데 사장님이 봉투 같은 걸 건네는 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받았고요. 장부 속 글씨가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흰 봉투 준비, 비용 받지 말 것. 저는 코트를 건네며 겨우 표정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코트를 안고 문 쪽으로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오해한 거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사장님이 나쁜 분 같지는 않았거든요. 문이 닫힌 뒤 세탁소 안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누군가를 오랜 시간 몰래 챙겼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고생시키기 싫었다던 남편, 필요한 것만 보라던 남편, 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굳던 남편, 모든 조각이 서로 맞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 그림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품에 안듯 끌어당기고 계산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병원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남편이라는 글자를 보자 손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는 괜찮아? 저는 창밖에 어두워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당신 장부도 봤어. 남편의 숨이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많이 복잡할 건데. 저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쥐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이상하던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위에 놓인 장부를 손바닥으로 눌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위에 놓인 장부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서윤이가 누구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아주 낮게 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에요? 또 나중이에요? 당신은 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쪽에서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뭘 나를 생각해. 당신이 말 안 해서 답답해 미치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세탁소 안쪽 벽에는 남편이 늘 걸어두던 줄자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자를 바라보다가 CC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본 젊은 여자, 장부에 반복되는 낯선 이름, 남편의 침묵, 그 흰 봉투.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절반만 끄고 계산대 아래에 있던 작은 의자를 끌어다 CCTV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는 법도 제대로 몰라 한참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전원이 켜지고 날짜 목록이 떠올랐을 때 제 심장이 귀 밑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째 주 목요일을 찾아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날 화면 속 세탁소 문이 닫힌 뒤 제가 모르는 시간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날짜는 장부에 적힌 둘째 주 목요일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세탁소 안은 영업이 끝난 뒤라 불이 절반만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산대 앞에 서서 셔츠 3벌을 비닐에 넣고 있었습니다. 다림질판 옆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봉투가 보이는 순간 둥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겠지. 그냥 세탁비 돌려준 걸 수도 있겠지.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는 세탁소 유리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벽시계를 한번 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오래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잠그지 않았지만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제 속은 뒤틀렸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들이지 않고 손님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다림질된 셔츠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두 손으로 셔츠를 받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지나치게 익숙했습니다. 처음 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흰 봉투를 집어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여자는 바로 받지 않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조금 더 밀자 여자는 결국 그것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여자의 어깨에 잠깐 닿았습니다. 위로인지 약속인지 부탁인지 알 수 없는 손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장면을 보고도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도라고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온 마음이 제가 모르는 세월만큼 깊어 보였으니까요. 저는 날짜를 한 달 전으로 돌렸습니다. 같은 목요일, 같은 시간, 같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셔츠와 봉투를 준비해뒀고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전도 같았고 3달 전도 같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쳐 날짜를 짚어가며 화면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세탁소를 걱정했고 저는 그게 손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고 나니 남편이 걱정한 건 가게가 아니라 그 여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여자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남편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몇 초가 결혼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외투를 벗지도 못하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의자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화를 내는 제가 못나 보였지만 그래도 속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갈 반찬을 챙겼습니다. 죽을 끓이고 물김치를 작은 통에 담고 남편이 먹기 편하게 생선을 발라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화면 속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창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고정대가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반찬통을 내려놓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왔어? 저는 의자를 끌어안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더니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습니다. 무겁게 뭘 또 이렇게 가져왔어? 그냥 병원밥 먹으면 되는데. 저는 가방 지퍼를 열며 억지로 평소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병원밥 남기는 거 내가 몰라? 먹을 만큼만 가져왔어. 남편은 숟가락을 잡으려다 갈비뼈 쪽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반찬통 뚜껑을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프면 간호사 부르지 왜 혼자 움직여? 남편은 침대 난간을 잡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가게는 어때? 그 말이 나오자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죽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오면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하더라. 남편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손님들 찾으러 올 옷이 많잖아. 저는 탁자 위 물컵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손님들 옷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걱정 안 돼? 남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걱정돼. 저는 병실 커튼이 조금 흔들리는 걸 보며 입술을 눌렀습니다. 걱정되면 왜 나한테 다 안 맡겨? 왜 꼭 필요한 것만 보라고 해? 남편의 손이 이불 위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여자의 어깨를 두드리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몇 년을 숨겨? 아니, 몇 년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본 건 몇 달치 뿐이니까. 남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봤구나. 짧은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뭘 봤는지 당신이 먼저 안 해. 그럼 내가 뭘 본 건지 설명해봐. 남편은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셨습니다. 지금은 안 돼.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또 지금은 안 돼? 당신은 늘 그래. 내가 모르면 덜 다칠 줄 알아? 나는 모르는 채로 매일 더 다쳤어. 남편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병실 벽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서윤이라는 사람 누구야?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한테 숨길 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남편의 손가락이 이불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중요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젊은 여자를 두고 그렇게 쉽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당신 참 잔인하다. 나한테는 평생 제대로 된 말 한마디 아끼더니 내가 묻는 사람은 중요하다고 바로 말하네? 남편은 제 손목을 잡으려다 힘이 모자라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런 뜻 아니야.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 당신이 지금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지 마. 저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멈췄습니다. 왜? 내가 알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남편은 침대 난간에 붙잡고 상체를 조금 일으키려 했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눈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지금은 건드리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몸으로도 붙잡으려 할 만큼 오래 숨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모른 척 못해. 당신이 나를 밀어낼 만큼 나도 내 방식으로 확인할 거야.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잠깐 휘청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지만 내려오는 숫자가 너무 느렸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단참에 서서 가방 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주소가 적힌 작은 메모가 장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오피스텔 이름과 호수, 그리고 서윤이라는 이름, 글씨 아래에는 둘째 주 목요일 전 연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 문을 닫을 때까지 저는 제대로 손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바지 수선을 맡기며 바짓단 길이를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병실에서 들은 남편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중요해. 그러지 마. 건드리지 마. 저는 계산대 아래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 옆에는 어느 달부터 면접 셔츠라는 기록이 있었고 어느 달에는 검정 코트 단추 수선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비 오면 우산 챙겨 보낼 것이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의 셔츠뿐 아니라 하루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불을 끄고 장부와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골목은 차가웠지만 저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아직 바로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메모를 펼쳤습니다. 이름과 주소가 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 따질까? 그 여자에게 먼저 연락할까?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까? 그 모든 선택이 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옆에 앉아 죽을 떠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외투를 다시 걸쳤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참고 넘기는데 익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언니가 사라졌을 때도 저는 찾다가 지쳤고 친정어머니가 무너질 때도 혼자 버텼고 남편이 침묵할 때도 결국 제가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피스텔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버스 창문에는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입안으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우리 남편한테 왜 돈을 받아요? 무슨 사이예요? 그런데 막상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하자 준비한 말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로비는 밝았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주머니 속 메모를 쥐었습니다. 어느 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고 복도 끝 호수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손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남편의 침묵도 장부 속 이름도 제가 모른 채 살아온 세월도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발걸음이 가까워졌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CCTV 화면 속 그 젊은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서 피가 빠진 사람처럼 굳었고 저는 주머니 속 구겨진 메모를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서윤 씨 맞죠? 나 세탁소 사장 아내예요. 제가 주머니 속 구겨진 메모를 손바닥 위에 펼쳐 보이자 문 안쪽에 서 있던 젊은 여자는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CCTV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얼굴은 더 어려 보였고 눈 밑에는 피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손에 힘을 줬고 저는 그 작은 떨림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못 올 곳에 온 사람처럼 보여요? 젊은 여자는 입술을 열었다 닫더니 복도 쪽을 한번 살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남편한테 돈을 왜 받았어요? 당신이 뭔데 매달 우리 세탁소에 드나들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그 돈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손에 쥔 메모를 더 세게 구겼습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왜 받아요? 셔츠는 왜 공짜로 맡기고 봉투는 왜 챙겨가요? 우리 남편이 당신 보호자라도 돼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들어오셔도 되고 싫으시면 제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릴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변명이라도 다급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피하지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현관 옆에는 다림질된 셔츠 몇 벌이 걸려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에는 병원 영수증과 이력서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가방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의자를 빼려다 제 표정을 보고 손을 걷었습니다. 앉기 싫으시면 서 계셔도 돼요. 저는 그녀의 책상 위 병원 영수증을 힐끗 봤습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병원비까지 대줬어요? 그녀는 종이를 뒤집어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도움 받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일부요? 그 일부가 몇 년이에요? 내가 본 장부만 해도 한두 달이 아니던데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오래된 세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집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내 남편이 누구를 챙기는지, 왜 문 닫은 세탁소에 당신을 들이는지 나는 하나도 몰랐다고요. 젊은 여자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책상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뭐 꺼내요? 서류예요? 영수증이에요? 아니면 또 변명거리예요? 그녀는 서랍 앞에서 멈춰 제 쪽을 봤습니다.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서랍 안에서 나왔습니다. 상자는 오래돼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뚜껑을 여는 그녀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진 속에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 때문에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사진에는 초등학생쯤 된 제가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제 어깨 위에는 젊은 언니의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선 사람은 제가 20년 넘게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언니였습니다. 이 사진을 왜 당신이 갖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모,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이모 언니 딸이에요. 백서윤이요. 어릴 때 이모가 저한테 과자 사주신 적도 있고 명절에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신 적도 있는데 너무 오래 지나서 못 알아보시는 게 당연해요. 제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사진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딸이라고? 아니,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10살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컸다고? 그럼 우리 언니는 어디 있어? 조카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이모,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천천히 못 듣겠어. 나는 20년 넘게 아무것도 몰랐어.
언니가 어디 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엄마 돌아가실 때도 안 왔는지, 왜 나 혼자 장례식장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지금 당장 말해봐. 조카는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오래전에 아프셨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팠다고?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이셨어요. 처음 알았을 때 이미 많이 진행돼 있었고 병원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언니가 나한테 그런 걸 숨겼다고? 조카는 서랍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보자마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이 깊어지던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낮에는 세탁소, 밤에는 친정집을 오가며 무너질까봐 이를 악물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카는 종이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이모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외할머니도 많이 아프셨고 이모가 세탁소 일까지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언니가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연락 한 번 안 했다고? 조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못했대요. 이모가 달려올 걸 아니까. 자기 병까지 얹으면 이모가 못 버틸 거라고요. 저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긴 시간, 사실 언니는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고생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니라 제 고생을 알아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고맙기는커녕 먼저 아팠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은 위로보다 먼저 상처가 됐습니다. 저는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 조카의 눈이 젖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방의 벽지가 미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린 제 어깨를 감싼 언니의 손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손의 주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도 언니는 이미 아팠던 거야? 조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었어요.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몸이 안 됐어서요. 외할머니 소식 듣고 하루 종일 우셨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날 언니를 미워했어.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도 안 온다고. 하나뿐인 동생 혼자 세워둔다고.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조카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무릎을 낮췄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이모가 원망할 거라고요. 그래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내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 조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부를 부르셨어요. 제가 혼자 남을까봐 최소한 가끔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카는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를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받은 건 아니에요. 이모부가 먼저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고 면접 볼 때는 셔츠를 다려주셨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거절하면 내 엄마한테 한 약속이야. 내가 갚을 돈 아니야. 그렇게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흰 봉투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 조카는 대답하기 전에 사진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모가 무너질까봐 그랬대요.
엄마도 이모부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모는 이미 너무 많이 버티고 있다고요. 저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들 나를 위한다면서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네. 내가 제일 마지막 사람이었네. 조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이모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긴 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모가 저 때문에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면 저까지 미워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조카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눈매는 언니를 닮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고르는 버릇도 언니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언니의 일부가 낯선 오피스텔 작은 방에 앉아 저를 이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따지는 소리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입가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모, 그냥 살았습니다. 학교도 중간에 그만둘 뻔했고 일도 이것저것 했고 엄마 돌아가신 뒤에는 더 엉망이었는데 이모부가 계속 붙잡아 주셨어요. 세탁소에 오면 셔츠부터 맡기라고 하시고 밥은 먹었냐고 하시고 월세가 밀리면 화도 안 내고 봉투만 두고 가셨어요. 저는 남편의 무뚝뚝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서운해서 돌아놓은 밤에도 남편은 어딘가에서 언니의 딸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고마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 왜 말 한마디를 못해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까? 제 혼잣말에 조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부는 늘 이모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내 얘기를? 조카는 책상이 작은 달력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세탁소 일 배우느라 힘들다고, 외할머니 간병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 불쑥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모가 저를 보면 엄마 생각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저는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젊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언니가 저를 지켜주던 시절만 기억했는데 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 방식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조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위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언니 글씨였습니다. 휘어지는 모양, 받침을 꾹 누르는 습관.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글씨가 그대로였습니다. 조카는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언젠가 이모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왜 이제서야 주는 거야? 조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모가 오늘 직접 찾아오셨으니까요. 엄마가 말한 때가 지금인 것 같네요. 저는 봉투 끝을 뜯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 옆에 없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내가 일부러 내 손에 놓은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 그런데 동생아, 그때 너는 이미 엄마를 붙잡고 있었고 내 살림을 붙잡고 있었어. 말 없는 내 남편 옆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잖아. 나는 내 등에 내 병까지 얹을 수가 없었어. 저는 편지를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카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이 깊은 사람이야. 내가 서윤이를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은 길게 묻지 않았어. 내가 알면 아파할 거라고 했더니 네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 말이 나는 고마웠어. 저는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기다렸다는 말이 왜 그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혼자 버려졌다고 느꼈고 남편은 그 기다림으로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더 이상 똑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내가 다시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연이가 있잖아. 내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 아이 손을 한번 잡아줘. 나는 내 언니였고 마지막까지 내 편이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겁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 어른들이 다 숨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조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저 때문에 더 아프신 것 같아서요. 저는 손을 뻗어 조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닿은 손은 차가웠고 너무 말랐습니다.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니? 조카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모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조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색한 품이었고 늦은 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니가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모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조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너무 미워하면서도 너무 보고 싶었어. 방 안에 작은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조카를 놓고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언니에게 서운함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제 앞에 놓인 이상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밟고 누구를 미워할지 누구를 붙잡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물 한 잔을 받았습니다. 컵을 쥔 채 창밖을 보다가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진실을 원망으로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붙잡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눈을 뜨자 조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방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갈게. 더 들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조카는 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모부한테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다 멈췄습니다. 아니, 그 사람한테는 내가 직접 드릴 거야. 언니 부탁이든 내 사정이든 그걸 숨긴 사람은 내 남편이니까. 조카는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복도 불빛이 눈에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남편의 메모가, 가방 안에는 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제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지켜주던 언니의 손, CCTV 화면 속 조카 어깨에 닿던 남편의 손, 방금 제가 처음 붙잡은 조카의 손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서며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침묵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저는 가방끈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언니의 편지를 가방 안에 넣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저는 남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카의 작은 방에서 들은 진실은 제 가슴을 계속 눌렀고 CCTV 화면 속 봉투와 남편의 손길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떠올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베개를 고쳐 세웠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직 다리도 제대로 못 쓰면서 왜 자꾸 일어나? 남편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한번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갔다 왔구나. 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 아이 만났어. 언니 딸이더라. 남편의 입술이 잠깐 굳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자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날 뻔했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지? 언니가 아팠던 것도, 세상 떠난 것도, 그 아이가 혼자 버텼던 것도. 남편은 이불 위에 놓인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처형이 부탁했어. 당신이 알면 무너질 거라고. 그 아이만 가끔 봐달라고. 당신한테는 때가 올 때까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데? 내가 엄마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멀리 있다고 거짓말하던 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언니가 바쁘다고 둘러대던 날? 아니면 내가 혼자 세탁소랑 친정집 오가며 버티던 날? 남편은 편지 봉투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한 거 알아. 이제는 알아. 그런데 그게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 남편의 어깨가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하겠어. 당신이 울까봐 무서웠고 내가 말하면 처형 마지막 부탁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언니랑 똑같아. 둘 다 나를 위한다면서 나를 빼고 결정했어. 혼자 짊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 앞으로는 같이 들어. 남편이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손이 먼저 제 손을 찾았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할게. 그 아이도 당신 마음도. 저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건 남아있어. 고마운 것도 있고 둘 다 사실이야. 남편은 젖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가 왜 미워? 내가 미워할 사람은 숨긴 어른들이지. 그날 저는 남편을 바로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뒤 택시에 태워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차창 밖을 보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 안 가? 저는 앞좌석 뒤편을 바라보며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가게부터 가. 당신이 그 아이를 어디에 앉혔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투를 줬는지 내가 직접 보고 싶어.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자 낮 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천천히 켜졌고 계산대 옆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조카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였어? 남편은 목발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앉지도 못했어. 계속 문 앞에만 서 있더라. 엄마 닮아서 자존심이 세더라고.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언니도 그랬지. 도움받는 거 싫어하고 아픈데도 괜찮다고 하고. 남편은 다림질판 쪽을 바라봤습니다. 처형이 마지막에 당신 얘기 많이 했어. 어릴 때부터 너만 보면 마음이 놓였다고. 그런데 자기 때문에 내가 또 무너지는 건 못 보겠다고.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는 언니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 남편은 제 옆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끝까지 내 걱정만 했어. 저는 세탁소 벽에 걸린 줄자를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 아이 걱정할 차례네. 며칠 뒤 조카가 세탁소로 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던 그 아이는 종이봉투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밖으로 나가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들어와. 조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신발 앞코를 움직였습니다. 이모, 저 와도 되는 거 맞아요? 괜히 이모부랑 이모 사이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아이의 팔을 잡아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내가 만든 일 아니야. 어른들이 늦게 푼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문 앞에서 허락 기다리지 마.
조카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저도 이제 도망 안 갈게요. 남편은 다림질판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들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조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모부, 병원에서 나오신 분이 벌써 그 얘기부터 하세요? 남편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안 먹은 얼굴이야. 저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둘 다 똑같아. 말은 없고 밥부터 챙기네. 기다려. 있는 반찬이라도 꺼낼게. 조카는 급히 따라오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모, 쉬세요. 저는 손등으로 그 아이의 팔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앉아. 오늘은 내가 차려줄 거야. 작은 밥상이 세탁소 뒤편 휴게실에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와 달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조카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과일이 전부였지만 그 밥상 앞에서 저는 언니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조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모 밥 잘 먹는 모습 좋아했다고 했어요. 어릴 때 이모가 밥 먹으면 집이 환해진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언니가 그런 말도 했어?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가 웃으면 자기도 괜찮아지는 것 같았대요. 저는 억지로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끝까지 나한테 안 왔을까? 조카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도 많이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모가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엄마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모를 덜 아프게 하고 싶었던 건 진짜였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 저는 남편 쪽을 보지 않고 찌개 국물을 떠 조카 그릇에 덜었습니다. 그 얘기는 천천히 하자. 오늘은 밥부터 먹어.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만들던 어느 날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지금 통화 괜찮아요? 저는 세탁물 번호표를 붙이다 말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조카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아빠가 연락했어요. 엄마 보험금이랑 예전에 못 받은 보상금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신청해야 자기 몫도 정리된다고요. 저는 순간 번호표를 놓쳤습니다. 내 아빠가? 지금까지 연락 없다가? 조카의 숨이 떨렸습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락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겠대요. 제가 이모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혼자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계산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주소 알려줬어? 조카는 급히 고개 젓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런데 제 회사 근처를 안다고 해서 무서워요. 저는 바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만날게. 너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 사람한테 답장도 하지 마. 조카는 울음을 삼키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모, 괜히 저 때문에 또 힘든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게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를 지키려고 움직이는 거야. 그건 달라. 다음날 저는 조카의 친부를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는 단정한 점퍼에 번듯한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래 머물 곳을 계산하는 사람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는 제가 앉자마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내 딸 문제에 이모가 왜 끼어드십니까? 법적으로 보면 남남이잖아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남이요? 아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버텼는데 그때 아버지라는 분은 어디 계셨어요? 그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가정사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애 엄마가 저를 못살게 굴었고 저도 제 인생이 있었어요.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딸 인생은 두고 가셨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모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보험금으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딸이 손해보지 않게 도와주려는 겁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여기 언니 병원 기록이 있어요. 치료 기간 동안 보호자란에 당신 이름은 거의 없더군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조카가 미성년자였을 때 보호 공백으로 상담받은 기록이에요. 학교에서 신고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저는 봉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살았던 시간을 모으면 이런 종이가 됩니다. 당신이 외면한 세월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사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양육비 관련 서류예요. 보내지 않은 달이 훨씬 많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험금 얘기를 꺼내요?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딸이 성인 됐으니 이제 서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부녀 사이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자에서 등을 뗐습니다. 부녀 사이는 서류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 병원 복도에 앉아 있어야 하고 밥 굽는지 확인해야 하고 무서운 밤에 전화 받아줘야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표정을 굳힌 채 창밖을 봤습니다. 그건 이모님 생각이고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제 생각 하나만 더 듣고 가세요. 앞으로 조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저와 남편을 통해 하세요. 그 아이 혼자 흔들리게 만들면 이 서류들 전부 들고 정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막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문 밖에서 올 때 안으로 들인 사람이고 밥을 먹였고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족입니다. 당신이 버린 자리에서 우리가 지킨 사람이에요.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가에 섰을 때 제 다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언니가 멀리 있다고 거짓말하며 제 가족을 숨겼습니다. 언니가 사라졌다는 말을 꺼내면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아서 저 혼자 상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언니의 병원 기록과 조카의 시간을 들고 그 아이를 제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오니 남편이 문 앞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발은 벽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무서웠는데 그래도 했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남편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번엔 내가 해야 했어. 언니가 못한 말, 조카가 못한 말, 내가 해줘야 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고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어진 얼굴이었지만 울지는 않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저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앞으로 이모 통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저 그렇게 답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어. 이제 혼자 대답하지 않아도 돼. 조카는 제 품에 조심스럽게 기대었습니다. 이모,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내 언니였고 너는 내 조카야. 그걸 이제야 말해서 늦었지만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 거야. 남편은 다림질판 위에 놓인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셔츠는 내가 해둘게. 조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모부 아직 다치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다림질판 전원을 껐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일하지 마. 밥부터 먹자. 세탁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장부를 봤습니다. 남편이 오래 숨겨온 이름,
제가 늦게 받아든 편지, 조카가 혼자 견딘 시간, 그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무거운 것들이 제 어깨 하나에만 얹혀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밥솥 뚜껑이 열리고 따뜻한 김이 올라왔을 때 조카는 제 옆에 서서 그릇을 꺼냈고 남편은 의자에 앉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밥을 푸는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세탁소 장부 마지막 장에 남은 글씨처럼 늦게 도착한 가족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밤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